실기시험 2013년 3월 16일 시행됐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다음 보기 중 제4류 위험물의 연소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의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어요. 자, 벤젠 같은 경우가 1.4에서 7.8% 되고요. 자, 아세톤이 2.6에서 12.8%, 산화프로필렌이 2.3에서 36%, 아세트알데히드가 4에서 60%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격을 좀 보시면 얘는 54 정도 되고요. 자, 여기 대략적으로 34.7 정도 되고, 자, 여기 대략적으로 2.6 빼게 되면 10.2 정도 되고요. 여기 1.4 빼게 되면 6.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간격이 폭발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의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넓은 것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 자, 그 다음에 아세톤, 그 다음에 벤젠, 이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목재는 고체의 연소 형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자, 고체의 연소 형태는 네 가지가 있죠.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내부 연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재는 바로 분해 연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목재를 일단 가열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산소와 혼합돼서 타 들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목재는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목재 말고도 석탄도 바로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분해 연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오황아린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황아린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황아린 하면 이렇게 PS라고 세 개를 써놓고 4, 2, 4, 3, 5, 7 이렇게 써서 외운다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오황아린 하면 바로 두 번째 거가 되겠죠. 오황아린이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때 이 P2O5하고 10몰의 SO2, 2몰의 오황아린이 15몰의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2몰의 오산화인하고 10몰의 아황산 가스를 발생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항아린은 황색 결정이고 5항아린과 7항아린은 담황색 결정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3항아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대해서 불溶성인데 비해서 이 두 가지는 물에 대해서는 조회성이 있다. 이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에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수소와 나트륨 하게 되면 삼류 위험물 중에 금속의 수소화물에 속하고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회백색 결정으로서 불안정한 가연성 물질이죠. 자, 만약에 이와 같은 수소와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을 한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이때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양쪽의 계수를 맞춰보시면 나트륨 하나, 나트륨 하나, 수소가 3개, 여기 수소 하나, 2개 더하면 3개, 산소 하나, 산소 하나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가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류위험물을 운반할 때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쓰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이거 이제 암기하라고 제가 본문에서도 강조를 했었고 요점 정리할 때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사류위험물은 화기엄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죠. 이건 뭐 통일적으로 사류는 몽땅 다 화기엄금이고 오류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이고 육류가 전부 다 가연물 접촉주이죠. 다만 1류, 2류, 3류의 경우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 자, 제6류 위험물 중 햇빛에 의해 분해되어 유독성의 적갈색 기체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자, 이건 바로 이제 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질산은 아시다시피 6류 위험물이고
위험 등급 1등급군이고 지정수량 300kg입니다. 질산은 피부에 닿으면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는 크산토 프로틴 반응도 하고 또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반응하게 되면 역시 산화물 피막을 형성해서 내부를 보호하는 부동태화 현상도 나타내는 게 질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질산이 만약에 햇빛에 의해서 분해되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4몰의 질산이 2몰의 물하고 4몰의 이산화질소 발생시키고 산소가스 발생시키는 이러한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사류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고 인화점 마이너스 45도. 자, 특수인화물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죠? 디에틸 에테르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아세트알데히드 생각나시죠? 아세트알데히드 있고 또 여러분들 뭐 있나요? 산화프로필렌 있나요? 몇 가지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 중에서 특별히 인화점이 마이너스 45도다. 요거 이제 디에틸 에테르라는 거죠. 인화점 마이너스 45도면 디에틸 에테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학식으로 만약에 쓰면 C2H5, 5에 C2H5. 자,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디에틸 에테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1석유류의 정의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오는 거죠. 제1석유류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까? 아세톤,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액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석유류 하게 되면 석유류는 인화점의 차이에 의해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 미만, 그리고 2석유류가 인화점 21에서 70도 미만, 3석유류는 70도에서 200도씨 미만, 이제 4석유류가 바로 인화점 200도씨 이상, 250도 미만, 이렇게 우리가 인화점의 차이로 석유류를 분류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오늘 이번 8번 문제는 1석유류 정의를 물어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석유류는 분류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석유류에 대해서 인화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피크린산에 대한 물음이다. 알맞게 답하시오 그랬어요. 구조식을 쓰시오. 피크린산 하게 되면 트리니트로 페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식을 그릴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트리니트로, 니트로기가 3개, 그 다음에 OH기가 하나, 트리니트로 페놀이 되는 건데 구조식은 이렇게 쓰면 되고 1몰 중에 질소 함량을 구하라. 먼저 이 트리니트로 페놀이라고 하는 화학식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화학식을 쓰면 탄소 6개, 수소가 2개 되고, 자, 그 다음에 NO2, 니트로기가 3개, 그리고 OH,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 분자량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전체 분자량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탄소가 12짜리가 6배 있는 거고, 수소는 1짜리가 2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가 14 더하기 산소가 16짜리가 2배, 전체 곱하기 3 더하기 16 더하기 1. 요거 계산하게 되면 전체량이 이제 229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소 웨이트 함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가 229인데 그 중에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14짜리가 3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답은 18.34%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트로 페놀에 대한 구조식과 또 트리니트로 페놀 1몰 중에 질소 함량 구하는 방법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다. 열분해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분말 소화약제 1종 분말이 주성분이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다른 말로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고 3종 분말 약제가 NH4H2PO4로서 제1인산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자, 열분해 반응식. 자, 이 지금 1종 같은 경우에는 Na2CO3하고 그리고 CO2와 H2O로 생성이 되고 제1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가 메타인산하고 암모니아하고 H2O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열분해 반응식은 제가 본문에서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다음은 간이 소화 설비 능력 단위이다. 알맞게 답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간이 소화 설비 소화 능력 단위로서는 소화 전용 물통. 자, 물통 같은 경우가 8리터에 대해서 0.3 능력 단위를 갖게 되고 수조 같은 경우 이제 수조는 물통을 3개 포함하는 경우에요. 자, 80리터에 대해서 능력 단위가 1.5라고 했고 또 수조인데 만약에 물통을 6개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190리터가 2.5 능력 단위를 갖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처럼 이제 마른 모래의 경우죠. 마른 모래는 50리터가 0.5 능력 단위. 또 팽창질석 같은 경우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잠 삽을 1개 포함하는 경우죠. 160리터당 1.0 단위라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마른 모래 0.5 단위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니까 50리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삽 1개를 포함한 50리터 이상의 것이 되겠고 또 팽창질석 1단위 그러면 이거는 160리터 삽 1개를 포함한 160리터 이상의 것 이렇게 하셔야 정확한 답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마른 모래 0.5 단위에 맞는 능력 단위는 50리터 이상의 것, 그러니까 삽 1개를 포함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삽 1개. 자, 그리고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잠 1단위는 160리터 이상의 것, 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은 간이 탱크 저장소에 대한 물음이다. 알맞게 답하시오. 요거 제가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간이 탱크 저장소는 많이 물어보는 게 탱크 용량이에요. 그래서 간이 탱크 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잠깐 보시면, 거기서 이제 간이 탱크 저장소는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한다 하는 거, 그리고 탱크 두께는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만약에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 설치하는 탱크의 개수는 몇 기 이하로 하느냐? 이거 3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수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요드산 염류의 지정 수량을 각각 쓰시오. 자, 1류 위험물에 있어서 1등급군에 속하는 거, 2등급군에 속하는 거, 3등급군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1등급군에 오는 게 아염소산 염류가 있고, 염소산 염류 있고, 과염소산 염류 있고, 그 다음에 무기가산화물류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정 수량이 50kg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등급군에 오는 게 브롬산 염류, 그 다음에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얘네들이 바로 300kg가 되겠고, 그리고 중크롬산 염류, 그다음에 가망간산 염류, 얘네들이 바로 10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아염소산 염류 물어봤으니까 50kg가 되는 거고, 중크롬산 염류는 이쪽에 있으니까 1000kg가 되겠고, 요드산 염류는 2등급군이니까 바로 300kg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 검정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영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가솔린입니다. 이 가솔린을 준비해 봤습니다. 비커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안에 가솔린을 넣었다가
뚜껑을 덮어주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안에 있는 가솔린을 다시 다 따라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어있는 비커에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동영상에서 이제 가솔린이 연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솔린이 연소 범위를 적어라 하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연소 범위는 1.4에서 77.6%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 값. 자, 위험도 값 구하는 방법은 연소 하한값분의 연소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값이 1.4고 상한값이 7.6이고 하한값이 1.4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4.43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실기시험에서 여러 번 나오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과산화수소가 여러 가지 물질하고 섞는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동영상 잠깐 보고 그리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산화수소의 용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물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커 물이고요. 두 번째 메탄올, 세 번째 에테르, 네 번째 벤젠입니다. 자, 각각 준비된 비커에 준비된 액체에 과산화수소를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녹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메탄올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에틸에틸에 과산화수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벤젠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 안을 잘 관찰하시면 어떠한 액체에 과산화수소가 녹고 어떤 액체에 과산화수소가 녹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과산화수소하고 디에틸에테르, 벤젠, 알코올, 물하고 섞는 걸 보니까 일단 이 중에서 과산화수소에 용해하는 물질이 뭐냐라는 걸 적으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동영상을 확인하셨나요? 자, 디에틸에테르나 알코올이나 물은 잘 섞이죠. 근데 벤젠의 경우만 섞이지 않고 층이 분리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H2O2로서 육류위험물 그리고 지정수량 300kg가 되죠. 산화성 액체입니다. 특별히 과산화수소는 물하고 그리고 그 분해하게 되면 발생기 산소 또는 2몰의 과산화수소라고 봤을 때는 2몰의 물하고 산소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안정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인산이나 유산을 첨가하고 또 이 과산화수소는 60% 이상의 농도에서도 단독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를 요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실기시험에서는 단독 폭발의 농도가 얼마냐 또 과산화수소를 저장할 때는 어떤 걸 첨가를 해주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용해되지 않는 거, 용해되는 물질을 쓰라고 했으니까 답은 디에틸에테르, 알코올, 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이제 알킬 알루미늄으로서 트리메틸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걸 차례로 보여준 다음에 이런 물질에 대해서 물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 트리에틸 알루미늄 하면 C2H5 알루미늄이죠. 얘가 물하고 반응하고 또 CH3의 알루미늄이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와 같이 AlOH3 그러니까 수산화 알루미늄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탄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바로 이와 같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발열 또 폭발을 동반한다. 그래서 물소화를 금지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진 못했는데 삼류위험으로서 칼륨으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산화탄소를 뿌렸을 때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저희가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준비 못했고, 자, 그랬을 때 CO2하고의 반응식을 쓰시오. 왜 폭발하냐 이거죠, 이제. 자,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4몰의 칼륨이 3몰의 CO2하고 만나게 되면 탄산 칼륨하고 탄소가 발생하게 돼. 이로 인해서 이때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소화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삼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할론 소화약제도 안 되고 CO2도 안 됩니다. 물소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칼륨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칼륨은 보호액, 석유류 속에다 보호하게 돼 있고요.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CO2하고 폭발하기 때문에 역시 물소화도 안 되고 할원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액으로서 석유류, 뭐 등이라든가 아니면 휘발유라든가 또는 유동 파라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이제 5개 탱크 저장소 보여지고 있죠. 여기 5개 탱크 저장소 있고 방유제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이거 다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림을 보시고 동영상에서 5개 탱크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저장하는 위험물이 질산이 31만 킬로. 질산이라고 하면 일단 이건 육류 위험물이 되죠. 31만 킬로가 있을 때 확보해야 될 공지 너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확보해야 될 공지 너비. 자, 우선 31만 킬로니까 31만 킬로를 질산의 지정 수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34배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지 너비는요, 얼마를 공지 너비를 해야 되냐면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니까 9m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례 조항에 의해서 만약에 육류위험물을 5개 저장 탱크에 저장한다 그랬을 때는 당해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서 답은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야 될 공지 너비는 3m로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이번에는 흑색화약에 대한 실험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잠깐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흑색화약을 시험관 안에다 넣고서 알코올 램프를 가열하니까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폭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자, 이때 흑색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 뭔지를 찾으시오. 자, 뭐 이 중에 뭡니까? 질산칼륨, 질산아모늄, 질산나트륨인데 이 중에 질산칼륨이 바로 흑색화약의 원료 물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질산칼륨 KNO3가 75%, 그 다음에 수시죠. 수시 바로 15%, 그 다음에 황이 10%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바로 흑색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흑색화약 원료로 쓰이는 물질을 적고 지정수량 적으라고 했으니까 질산칼륨이면서 질산칼륨은 지정수량이 300kg, 인류위험물이죠. 2등급군에 속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 못 했는데 이동 탱크 저장소를 보여주면서
화살표로다가 이제 어디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화살표가 가르쳐주는 명칭을 쓰시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방호틀입니다. 방호틀이고 두께하고 재질은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쓴다. 이거 이제 이동탱크 저장소 중에서 방호틀의 기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동영상 보고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산화트륨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가루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비커에 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잘 섞일 수 있도록 붓으로 섞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과산화나트륨과 철가루가 섞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섞여진 상태에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과산화트륨하고 철분을 붓으로 잘 섞어준 다음에 물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버블링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기체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과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Na2O2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 과산화나트륨이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수산화나트륨 만들어지고 이때 산소가스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부글부글하면서 거품이 발생하는 산소가스가 되는 거고 또 문제에서 철분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분은 위험물의 한계가 뭐냐 그랬어요. 여기서 위험물의 한계는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이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철분의 위험물이 한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동영상에서 이제 지하 탱크 저장소를 보여줄 텐데요. 이때 누유 검사관을 몇 개 이상 설치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는 4개소 이상입니다. 이거 이제 지하 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에 나오는 건데, 지하 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으로서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은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고 이중관으로 하고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제 동영상 마지막 문제인데 보시면 이제 뭐 올리브유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뭐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 그 요드값 정의를 쓰시오 그랬어요. 요드값.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 이러한 동식물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드값의 정의를 쓰고 요드값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라 했습니다. 요드값이라고 하면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드의 그람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드값에 따라서 요드값이 130 이상인 경우는 건성유, 100에서 130은 반건성유, 100 이하는 불건성유로 분류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건성유 같은 경우는 들기름, 아마인유 같은 것들이 건성유에 속하고 반건성유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콩기름 또는 청어기름, 참기름 같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불건성유가 낙화산기름, 올리브유, 야자유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